저는 LA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우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미국 영주권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은데요. 아주 햇살이 아주 밝고 이제 따뜻하게 비치고 있는데요. 이 영주권이라는 것은 이민 생활의 햇살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자마자 여러분은 이민자 이제 비이민 비자의 신분에서 차고 있는 어떤 신분적인 제약을 족쇄를 다 떨쳐버리고 아주 자유롭게 시민권자와 이제 그 미국 여권만 없을 뿐이지 시민권자와 동등한 어떤 법적인 권리를 경제적인 권리나 이제 다른 여타의 이제 법적인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주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원 비자에서 H1B로 바꾸었다가 이제 영주권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재원에서 F1으로 바꾸었다가 또 영주권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다음으로는 F1 비자에서 H1B로 바꾸었다가 영주권으로 가는 방법. 다음으로 이제 F1 비자에서 바로 영주권으로 가는 방법. 이런 네 가지가 있겠어요. 그러면 제2원 비자라는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간략하게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제2원 비자라는 거는 이제 협정에 의한,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조약에 의한 비자예요. 이거는 이제 문화교류 비자라고 해서 미국의 문화나 어떤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 습득된 이제 문화나 지식을 한국에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국에서 재원 비자를 마치고 나서 2년 동안 거주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배웠던 문화나 이제 기술을 지식 등을 한국에서 전파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2년 본국 거주 조항은 어디 나타나냐 하면은 본인의 재원 비자 아랫부분에 2년 규정이 있고요. 또는 DS2019 아랫부분에 또 2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2년 규정이 같이 드러나는데요. 어떤 경우는 재원 비자에는 2년 규정이 없는데 DS2019에는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DS2019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재원 비자가 기준이 아니고 DS2019상에 있는 2년 규정이 기준이니까 이럴 경우는 한국에 이제 꼭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이제 다른 신분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제2원 웨이버를 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2년 본국 거주 조항을 면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2원 웨이버 신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국에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이제 한국 정부나 또 한국에서 이제 정부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기관에서 본인이 일했다면 그 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한국 쪽에서 정부 돈을 받은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제2원 웨이버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원 웨이버에서 제2원 비자에서 좀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이제 유예기간,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30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2원 비자가 1년 마치고 나서는 30일 동안 신분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30일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셨다가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먼저 이제 제1 비자에서 F1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학교가 F1 신분 변경에 COS라는 것은 이제 Change of Status죠. J1에서 신분을 F1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학교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I-20를 발급할 수 있는 학교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국무성에서 이미 허락을 해준 거기 때문에 I-20이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이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능력이 중요한데요. 공부를 하려면 공부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그거는 이제 자기의 재정 능력이 이제 있으면, 자기 뱅크 어카운트에 충분한 돈이 있으면 그걸로 증명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모님의 재정 증명을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부모님 통장에 한 5만 불 정도만 있으셔도 자식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데는 또 F1으로 바꾸는 데는 별 문제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F1 받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신청하고 통상적인 예로는 신청하고 거의 한 달 안에 수수증이 오고요. 그리고 대부분 5개월 정도 만에 다 승인이 납니다. 또 좀 늦어지더라도 거의 한 7, 8개월 이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민 프로세스가 굉장히 정상적으로 이제 트럼프에 비해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걸리는 시간은 5개월 내지 8개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원 상태에서 F1을 신청해두고 F1이 승인될 때까지 재원 신분은 이제 끝이 나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기다리는 기간, 예를 들어서 재원이 오늘 끝났다면 30일 이후까지 유예기간입니다. 그 유예기간 이후는 재원 신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민국에서는 B2 비자를 신청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B2 브리칭, B2 갭 브리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B2로 J1과 이제 F1 승인할 때까지 사이의 기간을 이제 만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B2 신청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근데 많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J1 유예기간이 끝나고 6개월 안에 F1이 안 나오면 또 6개월 전에 B2를 관광을 한 번 더 신청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르셔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거절되고 있어요. 그래서 B2를 6개월마다 신청하셔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F1 이제 OPT, F1 OPT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알아보죠. F1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고 나서는 이제 그 OPT 기간을 둡니다. 자기 공부한 걸 써먹게 해요. 그걸 보통 1년을 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OPT를 사용을 하고 그 OPT 기간 안에 또 다른 비자로 또 바꿀 수가 있고요. OPT가 끝나고 그다음 60일 또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또 F1 OPT 가는 이제 규정을 잠깐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H1B 비자와 이제 신분 변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OPT 첫 번째 F1 OPT하고 갭캡 H1B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이제 F1 비자가 끝나고 OPT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H1B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H1B F1 상태에서 H1B를 신청했다면 보통 그 당의 H1B는 언제 시작하냐 하면 10월 1일 날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OPT를 이제 받았는데 OPT가 이제 4월 1일 이전에 이제 OPT 기간이 유효한 상태 이전에 예를 들어서 H1B를 신청했다면 당연히 이 OPT는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10월 1일 날 H1B가 시작하니까 9월 30일까지 OPT를 이제 자동적으로 연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OPT가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H1B를 신청하면 예를 4월 1일 날 신청하면 자기 F1이 5월 1일 날 끝났다면은 F1 OPT 끝나기 전에 우리가 H1B를 신청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OPT가 9월 30일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H1B 갭캡이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만약에 OPT가 살아있는 동안에 신청했다면 자동적으로 9월 30일까지
그 OPT가 연장이 돼서 일도 할 수 있고 체류도 할 수 있지만 OPT가 끝나고 유예기간 60일 안에 H1B를 신청했다면 체류는 9월 30일까지 연장이 되는데 일은 못 하세요. 그거 하나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류는 되는데 유예기간에 H1B를 신청했다면 9월 30일까지 체류는 가능하나 일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H1B 이제 시작 날짜는 당해 10월 1일.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지금 9월 30일 이후에도 H1B가 승인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F1 상태를 다시 연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월 1일쯤 여러분들이 아직 H1B 승인을 못 받았다면 내가 9월 30일 날 계캡에 의해 가지고 내 F1 OPT가 끝이 나니까 I-20을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일 I-20을 연장을 안 하고 10월 1일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세비스에서는 자동적으로 이 I-20를 말소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F1 신분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불법 체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법 체류가 되었을 때 이제 180일 룰이라는 게 있어요. 이 뭐냐면 180일 이내의 불법 체류는 이제 한국에 돌아갔을 때 비자 신청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근데 180이 넘어버리면 3년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10월 1일 이후에 I-20를 연장하지 않아서 불법이 되더라도 180일만 넘기지 않으시면 H1B 비자가 H1B 피티션이 10월 1일 이후에 승인이 나더라도 한국에 돌아가서 H1B 비자를 받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0일 규정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불법 체류를 하더라도 180일은 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지 한국에 가서 비자 신청을 해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1B 프로시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H1B 절차는 어떻게 되냐 하면, 먼저 고용주를 통해서 H1B 신청하려는, 회사들의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만 정도의 이제 회사들이 H1B 신청을 하죠. 그 회사들을 통해서 회사들을 다 모은 후에, 받은 후에, 그래서 기간이 3월 5일에서 3월 25일까지 로터리 접수를 하고요.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추첨을 해서 이제 학사학위 소유자 6만 5천 명, 석사학위 소유자 2만 명을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H1B 신청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H1B 신청을 하게 되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로터리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 4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실제로 H1B 파일링하는 과정이 있죠. 다음은 이제 H1B 이제 리콰이어먼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이 H1B의 조건은 뭐냐면 이 직책이 H1B 상에서 해야 되는 일의 직책이 이제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이냐,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배첼러 디그리가 있느냐 또는 마스터 디그리가 석사나 학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근데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러면 이 석사나 학사를 가진 조건이 이민국에서 정한 전문가 직종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상적으로 그냥 전문가 직책이라면은 변호사, 회계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래픽 디자이너, 이런 아주 기술적인 이런 마켓 리서치 애널리스트라든가 이런 그죠 프로덕션 매니저, 패션 디자이너 이런 그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또 배첼러 디그리를 요구하는 그런 학위들이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 H1B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English Literature라든가 이런 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이 전문직이라고 이제 보질 않습니다. 이 미국에서. 그러나 만약에 English Literature를 가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문사에 그 에디터를 하든지 기자를 하든지 또 예를 들어 또 political science 하는 사람들도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을 전문직으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예를 들어 기자를 하면 참 좋습니다. 기자는 이제 정치 기자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전문가와 상의하셔가지고 이걸 어떤 직책으로 해야지 H1B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H1B는 풀타임도 되고 파타임도 돼요. 그래서 풀타임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36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에는 풀타임이 되고요. 35시간 이제 이하로 일할 때는 우리가 파타임으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파타임 같은 경우는 보통 특별하게 이제 미니멈 아워는 이제 규정이 없습니다만 보통 한 18시간 정도 일하시면 파타임으로 신청을 해서 H1B를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요즘 이제 미국 그 경향이 H1B 경향이 어떠냐 하면 이 샐러리의 레벨을 정해가지고 대체로 레벨이 첫 번째 레벨에서의 H1B는 H1B를 승인이 잘 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레벨 2 정도를 해가지고 월급을 좀 더 이제 많이 받고 세금도 많이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H1B 승인에 다소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법적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금 이민국에 이제 승인하는 그 현황을 보면 좀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올 수가 있어요. Request for Evidence가 올 수가 있어요. 주로 Request for Evidence의 내용은 뭐냐면 이 일반적으로 전문직으로 인식되는 이제 회계사, 변호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다음 그래픽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이런 사람 말고 주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리포터도 그렇고요. 리포터도 그렇고 에디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터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런 분들이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에 속하느냐 아냐를 증명해봐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대체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얼마나 그 고난이도에 복잡한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 주로 이런 내용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각 변호사들이 거기에 답변에 대한 어떤 템플릿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너무 자기 전공이 전통적인 그 이제 전문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학사학위만 가지면 적절한 직책을 찾아서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은 이제 RFE 통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이제 피인데요. 지금 그 I-129이라고 이제 H1B 피티션 피가 460불이고요. 엔티 프로드 피가 500불. 그리고 American Comprehensive Workforce Improvement Act이라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그 미국 그 월크포스 그래 이걸 H1B 이게 지금 거의 750불. 회사의 직원이 25명 이하면 750불, 26명 이상이면은 1,500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세 가지 피가 500불, 그 다음에 460불, 750불 또는 1,500불 이렇게 비용이 듭니다. 이민국에 내야 될 돈이. 그 다음에 그 H1B 관계된 룰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H1B가 승인이 되면 먼저 3년을 줘요. 3년을 주고 3년 후에 다시 3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년을 줍니다. 그리고 6년 후에 만약에 영주권이 들어갔다면 또 3년씩 또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주권이 안 들어갔다면 3년이 끝나지만 만약에 영주권 진행 중이라 그러면 또 3년을 또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H1B를 받고 난 이후에 일을 하다가 고용주와 마음이 안 들어서 고용주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다른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I-129 H1B 피티션을 신청하고 그 피티션이 접수되자마자 이직할 회사에 그냥 가서 일을 하시면 돼요. 대체로 이제 같은 직책이나 이제 직책이나 직무를 가지고 그대로 이전하시면 거의 자동적으로 이 고용주 변경이 완료가 됩니다. 거의 이견이 없이 그대로 승인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직책이나 직무가 달라도 다르게 되면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때는 이게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에 적용이 되는지 다시 재검사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전비를 신청하는 경우가 똑같게 돼요. 그래서 고용주를 바꿀 때는 기존의 직책이나 직무와 같은 이제 같은 직무나 직책을 가져야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고용주가 자기도 모르게 그 H1B 소지자를 해고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주 난감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바로 해고가 되더라도 H1B가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60일 유예 기간이 있어요. 60일 유예 기간.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3년을 받았는데 3년 사이에 1년 일하고 내가 해고를 당했다. 그렇게 되면 내가 60일 유예 기간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린카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린카드에는 이제 1순위부터 5순위가 있어요. EB1부터 EB5가. EB1은 특수능력 소지자들, 박사라든가 아주 이제 노벨상이나 아주 우수한 상장 받은 사람들이고, EB2 같은 경우는 석사학위 소지자나 학사학위 소지를 하면서 5년 이상 관련 경력을 가진 사람. EB3 같은 경우는 프로페셔널, 학사학위만 가지고 있는 사람, 5년 경력이 없으면서 학사학위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청년 스킬드 같은 경우는 2년 경력 이상 있는 사람, 관련 분야에, 언스킬드 같은 경우는 2년 미만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3순위라 하는 거예요. 3순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3순위를 통해서 받게 돼요. 대부분 H1B가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EB3 프로페셔널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EB4 같은 경우는 종교 이민을 이야기하고요. EB5는 이제 투자 이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90만 불이나 180만 불 투자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H1B를 가진 이제 학사학위를 가진 우리 대부분의 이제 분들은 자기 전공을 이용해 가지고 EB3 프로페셔널 이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혹시나 그 고용주를 스폰서를 구하기 어려워서 학사학위를 이용을 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카운팅 학위를 가지든지 내가 뭐 그래픽 디자인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회사를 못 찾아가지고 영주권을 못 들어간다. 이럴 경우는 내가 그쪽 경력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어카운팅 클락 2년짜리 경력을 요구하는 스킬드 월커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그 어소시에이트 디그리 이상이 되는 거예요. 어소시에이트 디그리 2년은 이민법상에서 경력 2년으로 쳐줍니다. 그러니까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보다 더 높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킬드 월커의 잡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카운팅 디그리를 가지고 있는데 영주권을 어카운턴트로 못 들어가면 어카운팅 클락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또 만약에 또 어카운팅 클락도 못 잡았다면 뭐 어떤 식당에서 영주권을 내주겠다 이러면 쿡으로 들어가셔도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캐시어도 좋고요. 그래서 영주권이라는 거는 고용주가 도와주는 분이 있으면, 고용주만 있으면 어떤 직책을 하더라도
영주권은 나오는 거예요. 다만 인터뷰할 때 학사학위를 가지면서 예를 들어 캐시어를 하거나 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의심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월크 퍼밋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월크 퍼밋이 통상 영주권 들어가고 거의 한 1년 4개월 만에 나오는데 그때부터 영주권 받을 때까지 거의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그러면 그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내가 그 회사 고용주에게 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 모든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학사학위를 뭐 어카운팅 디그리를 가졌든지 아니면 뭐 법학 학위를 가졌든지 간에 내가 캐시어로서 쿡으로서 일하겠다는 증명을 다시 말해서 그 회사 가서 월크퍼밋 나왔을 때 일을 하고 있으면 다 증명이 된다. 그리고 영주권 나올 때까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으면 분명히 영주권은 나온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영주권 이제 절차에 대해서 영주권을 어떻게 받냐 이 절차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10가지로 나눠봤는데요. 한번 알아보죠. 먼저 이제 고용주를 스폰서를 구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거의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지 않고 나를 이제 도와줄 분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무슨 잡 타이틀을 가질 것이냐, 내가 캐시어로 들어갈 것이냐, 쿡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어카운턴트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변호사로 들어갈 것이냐, 그래픽 디자이너로 들어갈 것이냐, 이걸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잡을 정할 때 이제 한 가지 이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월급을 많이 주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월급을 많이 주는 직책을 정하면 또 회사의 넷인컴도 높아져야 되고 네커런 에셋도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텍스 부담이 있어요. 그 고용주는. 그래 그런 이유 때문에 고용주가 가급적이면 월급이 작은 직종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자기 전공하고 맞지 않다고 이제 도와주려는 고용주를 만나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자기 주장을 좀 굽히고 영주권을 일단 들어가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모든 게 이제 2년 후면 결정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잡 타이틀을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하면 prevailing wage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이제 적정임금 신청입니다. 적정임금 신청. 잠깐만요. 적정임금 신청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의 월급을 받을지, 예를 들어 내가 쿡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얼마의 월급을 받을지 노동청에서 정해줍니다. 그게 prevailing wage 이렇게 써요. 그게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얼마 정도 나올지 변호사가 알고 있지만 노동청에서는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게 길면 한 5개월까지도 갑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적정임금이 정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2달을 해야 돼요. 광고를 2달 하고 이제 보통 광고는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는 배첼러 디그리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하는 방법이 이제 캘리포니아 그 칼잡에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노동 이제 구인 광고를 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30일 하고 선데이 타임즈 2번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위크데이 뉴스페이퍼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광고를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 내부에서 또 그 인플로이 리퍼럴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한 30일 광고를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광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펌 어플리케이션이라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레이벌 서티피케이션, 이제 노동 승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동 승인서라는 거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걸 승인하는 게 아니고 레이벌 서티피케이션이라는 거는 그 밑에 보시면 I-140 이미그런트 피티션 이민 청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월급 퍼밋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노동 승인서는 이민 청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펌을 신청하시면 펌 내용에는 어떤 게 있냐면 고용주 정보하고요.
본인 신청자 개인정보, 그 다음에 했던 광고들 정보, 이런 그 신청자도 학교 정보, 그 다음에 경력 정보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통상 5개월에서 10개월 걸리는데요. 만약에 이제 오디시 없으면 그냥 5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면 승인이 납니다. 근데 만약 노동청에서 이제 우리가 했던 광고 과정들이 의심스럽다 그러면 오디시 나와요. 그래서 그 오디트를 이제 받으면 다시 우리가 했던 광고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이런 광고들을 했으니 승인을 시켜달라 이렇게 다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게 다시 또 5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5개월에서 10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서 이 오디트에 걸릴 확률은 거의 한 40% 정도 보면 돼요. 한 40% 정도는 오디트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이블 서티피케이션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I-140 이미그런 피티션 이민 청원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민 청원의 주요한 목적은 뭐냐면 고용주의 재정 능력을 아는 겁니다.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 검사하는 방법은 전년도 회사의 텍스 리턴에서 넷인컴이 고용인의 월급보다 많으냐 아니면 텍스 리턴상의 스케줄 L에서 L의 이제 밸런스 쉿에서 내 커런 에셋이 고용인의 월급보다 많으냐 아니면 고용인이 지금 해당 월급을 받고 있느냐 요 세 가지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그 흔하게 사용되는 기준은 넷인컴이 회사의 넷인컴이 회사가 전년도에 넷인컴이 3만 불이면 이제 이 고용인 쿡이나 캐시어 같은 그 다음에 세일즈 에이전트 같은 고용인 한 사람을 영주권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I-140은 고용주의 재정 능력을 검사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I-485는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신청자 개인의 백그라운드를 체크하는 거예요. 범죄 기록이 있는지 병력이 있는지 이런 걸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또 장기적으로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이제 캐시를 스폰서 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메디칼을 이용해 가지고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걸 검사합니다. 물론 메디칼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뭐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준다든가 주사를 맞는다든가 이런 걸 아니면 또 임신해서 애를 낳는다, 애 낳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든가 뭐 응급처치로 해서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갔다든가 이런 거는 정부 도움을 받더라도 영주권에는 별 지장이 없어요. 다만 주기적이든지 장기적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병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가 약을 계속 타야 이런 경우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병원에 가더라도 굉장히 단속적으로 불규칙하게 가시고 다음은 이제 영주권은 485를 신청하고 근데 140하고 485가 이게 요즘은 지금 동시에 거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동시에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140 같은 경우는 보통 빠르기로 하면 한 5개월에서 6개월 만에 승인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485도 같이 진행이 되면서 485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년에서 한 1년 반 만에 이제 승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40을 빨리 승인을 받고 싶다 그러면 2,500불 더 내시면 15일 만에 승인이 나죠. 그리고 485 신청하고 현재로 기존에는 거의 한 달 만에 접수증이 왔고요. 그리고 월급 퍼밋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개월 만에 왔는데 지금 월급 퍼밋이 한 5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애드밴스 페롤은 뭐냐면 여행 허가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월급 퍼밋 카드 안에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여행할 수 있는 권리가 다 같이 나오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기간이 보통 1년 줍니다. 1년마다 갱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린카드 인터뷰를 하게 되죠. 인터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제출했던 서류들의 원본을 다 가지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원본을 다시 한번 보자 그럽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이민 서류 전체를 다 준비를 해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용주에서 월 퍼포먼스를 받고 일하고 있다는 저기 페이 증거, 페이 스탑, 아니면 텍스 보고였으면 텍스 보고했던 증거, 이런 걸 다 가지고 가셔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 다 제출하면 이민관이 이제 별 이상 없다면 그 자리에서 영주권 승인을 바로 해줍니다. 영주권 승인을 해주고 난 이후에 거의 한 2주 안에 집으로 이제 영주권이 날라오게 되죠. 요게 이제 영주권 받는 전체 절차가 되겠습니다. 예, 요게 오늘 거의 이제 영주권 받는 과정까지 제가 다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앞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영주권 어떻게 받나 하는 네 가지 이제 방법, 요것만 간단하게 제가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재원에서 이제 H1으로 한번 신분 변경을 하셔가지고 바로 영주권을 가실 수가 있고요. 근데 재원에서 바로 영주권은 못 가요. 왜냐하면 재원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니까. 두 번째로는 재원에서 F1으로 가셨다가 영주권을 받는 경우. F1 같은 경우는 한번 받아 놓으시면 평생 이제 유효합니다. 학교 다니는 한은 평생 유효하기 때문에 신분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F1 상태에서도 또 이제 H1B로 바꾸어서 이제 일을 하면서 또 영주권을 또 이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F1에서 바로 영주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생 신분이면서 H1B 같은 경우는 1년에 8만 5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H1B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F1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나 F1으로 남아 있더라도 내가 영주권은 여전히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용주만 이제 변호사한테 데려오면 F1 상태에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전 신분이 다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권을 100명 받으면 거의 한 70%는 다 학생 신분에서 영주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고용주만 데려오시면 영주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